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6일 일요일 저녁 10시 40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료가 확진이 되면서 누군가는 업무를 분담하게 되죠. 저도 원래 휴무일인데 반납하고요. 대체 인력이 없어서 토요일까지 불가피하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평일에는 야근도 빠짐없이 했고요. 정말 주 5일째, 주 4일째는 남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근무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해놓고 돈을 못 받은 적은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무리하면서 시황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 13,300, S&P 500, 4,300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각각 오늘로부터 1년 전을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많은 분들께서 1년 동안 올랐던 것들이 고작 한두 달 만에 모두 사라지니 허탈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과정에 불과하며 인내가 필요하죠. 혹시라도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그때 선택했던 결정이 욕심에 빠져서 한 것인지 정말로 적절한 선택을 했던 것이 맞는지 한 번쯤은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안한 준수지수를 보시면 이제 와서 도망치기에는 늦었죠.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은 확률상 적정 범위에 거의 수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지 횡보하며 적정 범위에 수렴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매력적인 가격대에 근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계좌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타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운용자산으로 보면 여전히 1,600만원의 수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썸네일로 계속 공개드리던 QLD 계좌는 종합적으로는 양전이지만 종목만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5.8%입니다. 레버리지 종목인 만큼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고 적립할수록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재 상품 시장에서는 선물보다 현물이 더 비싼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이라고 하죠. 당장 확보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어디서 공급만 부족하다고 해서 원자재를 웃돈 주고 사면 그게 되겠습니까? 원자재로 뭔가를 만들면 나오는 대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대로 족족 팔리니까 그렇게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의 이면에는 폭발적인 수요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는 결국 팬데믹에서 충분히 빠져나왔다는 의미도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확진자 20만 명씩 튀어나와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에 대한 공급 부족도 심한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석유 수요에 과감한 감산을 했고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점진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월간 증산 속도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유가 폭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유국들은 목표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증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석유는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진다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죠. 주요 산유국들은 현재까지 추가적인 증산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미국이 친환경 전환을 너무 급격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셰일 원유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공급처를 구할 수 없겠다면 미국 국내에서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네요. 친환경 정책들이 시대적인 흐름일지언정 이 과도기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급격한 전환을 하면 부작용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친환경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체적인 증산의 소극적인 상태에서 물가를 둘러싼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래서인지 기술주를 축소하고 가치주를 확대하는 헤지펀드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지수가 15% 무너지는 동안 헤지펀드들은 3% 손실을 보았다고 하죠. 선방한 셈입니다. 하지만 대형 펀드들의 장기적인 성과가 시장 평균보다 못하다는 통계를 생각해보면 이런 가치주 선호 현상의 근거들이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괜히 여기에 휘둘리고 갈팡질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방에 역전해보려는 자세도 위험하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초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거 안됩니다. 반등이 항상 와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한 하락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미국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떤 낙폭을 보여준다면 그 원인이, 그 피해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죠.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미국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기 좀 곤란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자마자 바로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명백한 이유가 보이죠. 이것들은 미국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 나타난 현상이고 우상향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마다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체감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갖고 있던 완충지대가 있었죠. 파란색이 소련의 영향권이었고 빨간색이 나토 국가들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턱 밑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나토는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과 유럽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러시아의 국력이 그 정도를 상대할 만큼 크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협상을 지지하고 있죠. 러시아에게 따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분명하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해야 협상을 그제서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에게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를 해놓고 당장 철구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제재가 적절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선 전쟁과 침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을 뿐이지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침략 행위로 인해서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거나 개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군사적 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했죠. 상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말이죠. 이건 미사일만 안 쐈을 뿐이지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혼자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미국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영향은 간접적인 것 이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립국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에 비해서 제재 수위가 빠르고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러시아의 죄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유럽연합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 원조하겠다는 것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EU에 들어오는 것보다 일단 국토를 가진 채로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괜찮죠. 나름대로 이 대응에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EU도 완충지대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독일은 이번 침략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방위비를 올리라, 분담금을 더 내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던 독일을 러시아가 해냈습니다. 아예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 줄이기로 했고요. 이렇게 독일이 재무장을 한다는 건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히틀러가 미대 입시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미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의 제재 수위가 빠르고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일 만에 결정된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에서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결제망에서 러시아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돈을 보낼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화폐 루블라는 정말 러시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루블라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있으면 거래를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기존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결제망을 벗어나서 위험성 높고 불편한 방식은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제재로 인해서 루블라 가치가 떨어지자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고 선언을 했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걸 또 찍어내겠다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당장 러시아 국내에서 지급이 필요한 곳곳에는 찍어낸 루블화를 지급하여 막아내더라도 결국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루블화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재로 인해 고립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무제한 발행을 선택하였으나 장기간으로 갈수록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신용 등급도 강등되었고 미 재무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금융기관의 주식과 채권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팔고 떠나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드는 게 미국의 제재입니다. 제재로 인해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침략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립국을 침략한 것에 비해서 미국이 낸 제재가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자산에 대해서 도망쳐야 된다고 공인해줄 정도니까요. 그러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계 고객들의 주문을 거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매도 버튼을 뽑는 거죠. 각국이 러시아 자산을 처분하려고 움직이니까 매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개찰구에서 애플페이를 쓸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와닿는 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전쟁 일주일 정도 만에 러시아 기업들은 관계를 청산당하고 지수에서 퇴출당하며 구매를 중단하게 되는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달러에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접근 차단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쟁 시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죠. 안전하다고 해서 모았고 미국 동맹국도 아니고 중립국 침략했는데 이렇게 다 뺏기면 무슨 안전자산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달러는 절대 중립적인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승한다면 분명히 안전자산이지만 이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필요 악과 같겠죠. 미국에게는 화폐이기도 하지만 휘두를 수 있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협력을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부 중국계 은행에서는 루블화 위안화 거래를 중단하고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등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절한 가격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제한으로 찍어내기로 했던 루블화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안화 중심의 결제망을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그 시작은 지금 같은 상황에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루블화가 지금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인데 이걸 위안화로 바꿔주기 시작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아야겠죠. 중국이 과연 러시아의 피해를 나누어 받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협상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건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위 높은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조용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부딪힐 운명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러시아 국력이 소모되고 있으니 좋은 건 좋은데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는 그래도 든든한 협력자로 남아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손을 잘못 내밀었다가 같이 제재를 맞고 날아갈 수 있고 러시아의 피해를 같이 분담하기에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미국만큼 무역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중국은 많은 점을 배웠을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중국이 공급을 안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명분의 문제였을 뿐 제재를 버티기 어렵다는 반성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자유무역체제에 꿀을 빨며 성장했는지 떠올려 본다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가지는 것이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저는 이번 시황을 정리해보면서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꼭 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인 친미 노선을 지향하던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백신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지켜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미국의 제재가 한국에서 반일 감정으로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전략과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소련이 있었던 냉전 시절부터 내려오던 미국인들 특유의 반러 감정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끌어
이끌어내면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들을 푸틴이라는 공공의 적에게 돌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외부로 던진 거죠. 그리고 제재의 파급력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면 여전히 미국 중심의 질서는 견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대립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만약에 제재당한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해볼만 했다면 중국은 벌써 환영하는 어조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고 있죠. 비록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기본 전제와 같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제에 변함이 없다면 실천 역시 그만둘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런 긴장 속에서도 낙관적인 여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3월달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